여러분들 큰 박수로 우리 이상열 본부장님을 환영하도록 합시다. 박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저는 고향제박람회재단의 컨벤션 뷰로 본부장 맡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고향에 눈이 오고 있대요. 첫눈이 좀 세게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좀 제대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명사특강이라고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사인가? 그래서 내가 왜 명사인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여러분한테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뭘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을까라고 한번 따져봤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좀 따져봤는데 제가 개인으로 그래도 대한민국 관광의 날, 매년 유엔 관광의 날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개인 자격으로는 관광의 날 또 하나는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관상과 그것도 딱 4년 만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관상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기관 수상은 3년 동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이 아니고 4년 만에 장관상 받고 4년 만에 대통령상 받았으니까 나름 그냥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마이스를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제목을 주셨는데 교수님이 그간에 어떤 일을 해오시고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 교수님하고 인연이 벌써 한 10년 이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좋은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이스를 바라보는 것들은 마이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20-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그러면 미디어하고 마이스는 어떤 관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보고 이게 또 미디어 컨텐츠나 이런 걸 관련해 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것들 기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이시죠? 네,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딜리버하는 거에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마이스는 뭐냐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게 마이스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은 마이스는 미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미디어도 마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재밌는 사례가 이게 전반적으로 반영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사가 광고나 아니면 기사를 팔아서 어떤 기획회사나 이런 거를 수익을 내는 언론의 미디어의 고유의 역할 말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냐? 마이스 비즈니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절대적이고요. 조선일보가 정말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경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경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래도 컨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경제에서 주최하는 지식포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지식포럼 등록비가 거의 2,25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꽉 차요. 그리고 조선일보 또 뭐 HR 포럼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자기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지면도 가지고 있고 매체도 가지고 있죠. 근데 뭐를 만들면 이게 시너지가 나느냐면 이 컨텐츠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건 아니면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면 이 시너지가 배가 되거든요. 그 행위가 뭐냐면 마이스입니다. 그래서 마이스는 기본적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디어 역할은 결코 좌시할 수 없죠. 제가 그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행사, 만들어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컨텐츠 유니버스 코리아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2대1가 합니다. 2대1이랑 공동 개최를 하고 있는데 행사 기간이 3일인데 기자단이 6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해서 매번 컨텐츠, 그러니까 거기서 발표되는 저희 한 연사가 한 55명 정도가 되는데 각 세션마다 기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전달되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걸 기사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또 지면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미디어는 마이스 행사를 통해서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마이스는 미디어의 관심을 통해 가지고 행사를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굉장히 보완적인 비즈니스가 마이스하고 미디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IC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이스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산업인 게 마이스에 관련된 내용을 챗GPT에다가 쫙 한 다음에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해보시면 그냥 마이스 산업 이렇게 쓰면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마이스라는 용어만 가지고 마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패러그래프나 문장 같은 걸 챗GPT에다가 번역해달라고 돌리면 뭐라고 뜨느냐 반드시 거기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G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G. 마우스의 복수. 그러니까 G들. 이게 진짜로 미국 애들은 그래요. 미국에는 특히나 이 미팅 비즈니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마이스라는 비즈니스를 쓰지 않습니다.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 용어는 사실은 뒤에서도 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미팅은 MIC의 약자인데 마이스는 MIC의 약자인데 M은 미팅. 그러니까 이건 뭐 기업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는 뭐냐 포상 관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상 관광을 얘기하는 거고 컨벤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 회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익스피션은 전시를 얘기하죠. 이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마이스 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이스를 구성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가장 근본적인 개념.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회의, 포상관광, 그 다음 국제회의, 그 다음에 전시 이거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팅입니다. 근데 미팅이라는 정의를 지금 이제 UNWTO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UNTO로 UN Travel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UN 산하 관광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하고 세계적인 국제기구들 있죠. 국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Reed Travel 여기 Reed Travel Exhibition이라고 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회사입니다. 매출은 8조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사 그리고 이카는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이라고 해서 국제 컨벤션 협회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국제회의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회의, 국제기구거든요. 그 다음에 MPI는 Meet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스 개별 전문가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 이런 국제기구들이 정의를 정했습니다. 미팅이 뭐냐? 기본적으로 미팅이 뭐냐면 10명 이상이 4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이상의 시간 동안 전문 영역, 과학, 산업, 산업적 의제와 관련해서 경영을 논하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토론을 목적으로 해서 모이면 그게 미팅입니다. 이게 미팅인데 이게 기업이 주최를 하게 되면 기업회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개개인의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포상을 하기 위해서 한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게 포상 관광이 되는 거고 이걸 기업이 아닌 협회, 학회, 정부가 유치를 하게 되면 그게 국제회의가 되는 거고 그게 통상을 위해서 모이면 통상을 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전문 광역, 과학, 산업, 의제와 관련해서 이 어떤 경영, 아이디어, 교환, 교육, 토론을 목적으로 해서 게더링 한다는 거거든요. 모인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다? 미팅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의 본질은 네트워킹 비즈니스인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웃겨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마이스 산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정부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정책 용어이고 법적 용어는 뭐냐면 국제회의입니다. 국제회의라고 해서 관광진흥법 상에 국제회의 산업진흥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국제회의란 해가지고 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대규모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뭘로 봤냐면 고부가 가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인바운드 관광 산업의 일부로 봤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아니요 벌써 4년이 됐네요. 마이스 협회에 제가 사업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마이스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보자. 그래서 그 정의를 좀 바꿨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그 요청이 뭐냐면 국제회의라는 용어 대신에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영어를 쓸 수 없습니다. 영어를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라는 용어를 표기하는 순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새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국제회의 한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등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를 들여온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이스라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정책 체계나 이런 것들은 관광산업의 일부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 마이스의 기능이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이렇게 제한적으로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내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이스라는 용어가 그럼 언제 생긴 거냐?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앵그램뷰어에서 해봤더니 저거 보시면은 그 마이스 인더스트리가 언제까지냐면 1988년까지도 000000이네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989년쯤 되니까 쭉 가다가 36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제일 먼저 쓴 건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이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도는 도시인데 일반 기본적인 우리가 내돈내산으로 하는 레저 관광객이 한계에 다다르니 마이스 쪽으로 해서 크루즈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업회의도 유치하고 포상관광도 유치하고 국제회의도 하고 전시도 활성화하겠다. 이거를 총리한테 보고하면서 썼던 용어가 MIC입니다. 마이스 산업, 이걸 포함해서 M.I.C.E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동남아시아는 물론해서 저쪽 호주 쪽까지 퍼지면서 마이스 산업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기는 합니다. 통용되긴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게 정책 요구 언제가 들어왔냐면 이게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가 마이스라는 용어가 투입이 됐거든요. 도입이 됐는데 그 뒤부터는 이게 정책 용어가 돼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는 마이스 산업 이런 개념을 안 쓰고 용어를 잘 안 쓰고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왜 내가 저는 마이스를 싫어하느냐면 마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해석되는 걸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마이스 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시겠죠. 근데 비즈니스 이벤트 하면 알아들으실 수 있죠. 이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좋은 용어를 두고 굳이 마이스라는 용어를 쓸까? 이게 저는 의구인 거고, 나름 저는 해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해외 협회 활동도 마이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마이스라는 용어를 최근에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딱 저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MIC가 뭐에 대한 균형이냐면 MIC는 결국은 마이스의 형태별 유형입니다. MICE 이게 형태거든요. 근데 마이스를 구분할 때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체자에 따라서 구분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 질문. 이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M 기업회의 이해가시죠? C 컨벤션 국제회의 이해가시죠? 전시 그래 이게 사람이 모이는 회의니까 M, C, E는 이해가 돼. 근데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트래블이잖아요. 포상 관광 왜 관광이 MIC 안에 들어가 있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인센티브 트래블은 보상 관광이 아닙니다. 포상 관광입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관광인데 관광이 인바운드 관광 안에 일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며. 근데 왜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광이라고 이름을 떡 붙여 있지만 관광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자기 년도에 항상 그 회계년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포상관광에 대한 예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포상관광은 뭐냐면 그 회사가 정한 목표로 정한 이익에 반해서 초과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초과 이익을 이용해서 기업 직원들을 독려하고 포상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건 관광이 아니고 뭐다? 경영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기업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거나 우리 제품을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기업회의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관광도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기업회의를 제일 많이 하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분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IT, 스포츠 어딜까요? 메디칼입니다. 기업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체 기업회의 60%가 의료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왜?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일 유명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백신으로. 백신을 제일 먼저 만든 회사 뭐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백신 만드는 회사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파이자 좋습니다. 파이자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파이자 광고를 TV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파이자 광고를 유튜브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자는 그럼 누구한테 그걸 하나요? 파이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처방전이 없으면 파이자 제품을 제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 광고를 해야 돼요? 의사. 근데 의사한테 제일 잘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리베이트 주는 거? 백마진 받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제품이 기존의 제약보다, 약품보다 임상학적으로 얼마나 향상됐고 이게 당신이 처방했을 때 환자한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치료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의. 그래서 의사들 제약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럭셔리한 호텔. 정말 좋은 호텔에 의사들 딱 모아놓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임상을 주도했던 그 담당 의사가 화상으로든 직접 와서 발표를 하게끔 하고 옛날에는 그거 끝나고 술자리에서 포커도 이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리베이트가 허용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은 마이스를 통해 가지고 또 유명하게 그걸 잘 활용하는 업종이 있는데 마이스를 통해서 제일 활용하는 업종이 어디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애들. 허벌라이프, 유사나, 아무웨이 이런 애들 있죠. 여기는 제가 그 행사 한두 번 유치했었거든요. 근데 유사나 컨벤션 아시아 패시픽 하면요 17,000명 정도 오거든요. 이 중에 한 8,000명이 외국 사람입니다. 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노하우 정보하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가 됐다 이러고 막 내 성과를 공유하는 거예요.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그거 끝나고 나면 박수를 막 치고 회장이 나와가지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요. 마치 종교단체처럼.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걸 잘 활용해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요즘 미디어하고 정말로 뗄 수 없는 그런 행사들이 요즘 많이 있죠.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아마존이 뭐 하죠? 웹 서밋 하죠. 그 다음에 애더브도 자기들 서밋 하죠.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구글도 서밋 하죠. 뭐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것들을 개발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면 마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회의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최자에 따라서 이번에 구분을 해볼 텐데 지금 저는 이제 기업 회의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C하고 주최자에 따라서 기업하고 비기업 단체가 있는데 협회나 학회나 전시나 협회나 학회나 정부 얘네들은 그럼 왜 이걸 주최자를 구분하느냐 하면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기업이 기업회의를 개최하고 인센티브 관광, 포상 관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거든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근데 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기업 단체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협회나 학회도 자기들의 운영 예산의 한 20% 정도를 총회나 아니면 학술대회나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조달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학회나 협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체가 그 행사를 하는 마이스 행사를 자체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목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돈 벌기보다는 일단 학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논문을 발표해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죠. 새로운 지식을 거기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또 하나는 요즘은 그런 그 학회나 이런 데하고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그 벤처 펀드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 학술 연구에다가 돈을 댈 수 있는 확보를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회를 하죠. 협회는 뭐냐 회원이거든요. 근데 협회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만나서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남이야?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야죠. 만나서 우리가 닥친 현안 그리고 우리가 닥친 현안 우리 산업이 닥치고 있는 과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이거를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회원이나 회원사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럼 정부는 뭐냐 하면 내 나라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죠. 근데 또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ITS 총회라고도 있는데 전 세계 국제 전기 총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긴 뭐 하느냐 하면 전 세계 통신 관련 장관, 미디어 관련 장관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해요. 5G는 뭐고, 뭐는 뭐고, 이런 미디어 관련해서 아니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 정책에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거기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세칙을 정하고 이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리 프로토콜. 전 세계 기후변화에 관련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를 어떻게 절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단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보면은 이게 거의 20년 걸렸어요. 이 파리 프로토콜 나오는 데까지. 이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당시에 파리 프로토콜 나왔을 때의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어디부터 시작된 거냐면 그 20년 전에 리오에서 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냐면 탄소 절감 목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되는 도쿄 프로토콜이라고 도쿄에서 한 행사에서 만들어졌고 이게 그 다음에 파리에서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바른라인을 기본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탄소 절감을 몇 번 2035년까지 어느 정도 하고 선진국들은 돈을 내 가지고 개발도상국이 탄소 절감하는 노력을 지원하고 이런 공감대 하에서 만들고 매년 각 국가는 2035년까지 탄소 절감 목표를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각 진행 사항을 매년 열리는 기후회의, COP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한다. 이게 파리 프로토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국제회의입니다. 그런 국제회의 통해서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최자별로 행사자별로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이스는 거의 다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 왜 사람들은 마이스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즘 마이스에 관련된 관심도 많고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이 뻑하면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 컨벤션 센터예요. 근데 컨벤션 센터만 만들어지면 무슨 마이스 산업이 저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운영하거나 마이스를 주체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이런 거 없이는 컨벤션 센터는 그냥 몇백억짜리 웨딩홀입니다.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코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전시들을 몇 개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안경 전시도 그렇고 섬유 전시도 그렇고 몇몇은 굉장히 국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나 노력이 없으면 아무리 컨벤션 센터를 지어도 가동이 되지 않아요. 엑스코 가동률이 제가 알기로 꽤 나오는데 다른 전국에 있는 컨벤션 센터들 평균 가동률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30%대가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럼 킨텍스는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제가 있는 킨텍스가 이제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크냐 그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컨벤션 센터가 킨텍스인 건 아시죠? 그러면 그 다음 큰 데는 어딜까요? 그 다음 큰 데는 코엑스가 크겠죠.
그럼 코엑스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사이즈가 되면 보통 4만이 조금 안 됩니다. 4만 제곱미터. 4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데 킨텍스는 얼마냐? 킨텍스는 11만 6천입니다. 3배죠? 3배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킨텍스 하나의 전시 면적이 우리나라 전시 면적이 40%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은 한 25% 됩니다. 근데 그나마 엑스코가 두 번의 증축을 거쳐서 3만이 좀 넘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백스코가 한 3만이 됩니다. 그리고 코엑스가 3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3만이 넘는 컨벤션 센터가 대한민국에 4개예요. 엑스코, 백스코, 코엑스, 킨텍스. 근데 킨텍스가 압도적으로 크죠. 나머지는 여러분 대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대전 2차 증축해서 걔네 10,000 안 됩니다. 수원 5,000 안 돼요. 인천 확장해서 10,000 조금 넘나 그렇습니다. 그 10,000 정도면 얼마냐? 킨텍스가 10개 홀이 있거든요. 한 개 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킨텍스는 큽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마이스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따르면 왜 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일반 레저 관광객이 쓰는 돈보다 마이스 관광객이 쓰는 돈이 얼마냐면 2.5배 정도 더 많아요. 내돈내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족들하고 가시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가거나 뭐 저희 딸애도 용돈 모아갖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항상 여러분들 가면 해외 가면 뭘 가지고 다닙니까? 휴대폰에 환율 계산기 따지죠? 이게 얼마야? 이거 따지잖아요. 내돈내산은 그래서 가격 경쟁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마이스가 아니고 마이스 관광이라고 해야 됩니다. 마이스를 목적으로 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 출장의 일환이거든요. 그 출장 가면 그 따집니까? 내 돈도 아닌데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호텔이 110불까지 쓸 수 있다. 아 그럼 110불짜리 사지 내가 뭐하러 회사의 돈을 아낀다고 70불짜리 가서 자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뭐도 주느냐 하면 일비도 줍니다. 일비. 가서 교통비 하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버스 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국제여행을 가면 요즘 가면 하루짜리 원데이 패스 아니면 행사 기간 동안에 공짜로 쓸 수 있는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패스를 줘요. 이러면은 나한테 준 일비는 어떻게 돼? 그냥 난 안 쓰고 내가 쓰면 돼요. 그 돈 모아가지고 쇼핑하는 데 쓰면 되거든요. 밥값도 더 주고. 그러니까 출장비로 가기 때문에 회사 돈으로 가는 거니까 굳이 내가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측면 말고 왜 중요하냐면 이해관계자가 기본적으로 마이스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누구냐면 주최자. 주최자가 있죠. 행사를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후원자. 돈 되는 사람들. 아니면 뭐 기업도 될 수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참가자. 참가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서비스 공급망. 마이스 행사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 뭐 F&B, 트랜스포테이션, 등록, 렌탈, 호텔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수십 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접적으로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역 안에 여러 관계자들이 관여가 돼요. 대학, 지역사회, 미디어 언론, 상공회의소, 협회, 학회, 지역 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매개로? 컨벤션 뷰로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매개로 해서 저 위에 있는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거기서 뒤에 보면 중요성이 다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그 보면 마이스 행사에서 미디어 언론의 역할이 뭐냐면 국제회의나 마이스 행사 그 도시에서 개최되면 언론 보도 확 나잖아요. 그게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도시 브랜딩하고 연관이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없었으면 평창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알까요? 용평 스키장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평창이라는 동네는 몰라요. 대관령이 평창에 있지만 여러분이 모를 거예요. 근데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메가 마이스 이벤트가 그 도시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회의. 대구가 컨벤션 뷰로가 없어져서 저도 정말 아까운데 대구가 말이에요. 어떤 것들 했냐면 전 세계 태양광 에너지 총회, 전 세계 물 포럼, 가스 총회, 그 다음에 전 세계 무슨 신재생 에너지 총회 이런 것들 다 유치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물 포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물 포럼 가지고 몰려가지고 전 세계 물산업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12,000명, 2만 명 가까이가 왔어요. 전 세계에서 장관급도 엄청나게 오고. 그래서 대구만 갖고 안 되니까 경주랑 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경산산업단지 단지에 뭐냐면 그때 만들어진 게 뭐가 있냐면 어디에 만들어진 여기 낙동강 물전시관이라는 데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저 서울인가 어디에 있던 물 관련 인증기관이 어디로 내려왔냐면 경산으로 내려왔어요. 경산으로 내려와서 그거하고 더불어서 그 물포럼 안에 위치하고 나서 대구 경산 지역에 물산업 관련해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 투입된 게 2천억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이스 행사 하나 해가지고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지역에. 그리고 어느 행사는 부산 반도체 관련 행사 하면서 부산에다 뭘 만들었냐면 2개 반도체 관련 학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 관련 컨퍼런스가 열린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물 관련 학생들은 어디 가면 돼요? 그 컨퍼런스 가면 돼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이 오거든요. 아니, 박한우 교수님도 전 세계 넘버 1%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박한우 교수님이 어디 가서 키노트를 한다. 그럼 박한우 교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남대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느 도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박한우 교수님 강연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등록비 내고 가서 들으면 돼요. 그 명함 하나 가져가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 누군데 이렇게 좀 연락하고 싶습니다. 명함 드려도 되고. 그게 그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요? 협회학회. 물 관련, 미디어 관련 대구시 지부가 있는데 국제적인 미디어 컨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리면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 할 거 아니에요. 대구시 미디어 협회장이 전 세계 미디어 협회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 행사가 아니면. 근데 그런 행사 만나고 나면 나는 전 세계 미디어 학회나 미디어 협회 회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이 되니까 누구하고 연관이 있어요? 상공회사하고 연관이 있죠. 이처럼 마이스 행사는 단순히 사람 안에 위치해.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무슨 효과냐면 마이스의 효과가 아니에요. 마이스를 매개로 하는 관광의 효과예요. 인바운드 고부가 가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마이스 연계 마이스 관광의 효과인 거지 그게 마이스의 효과는 아닙니다. 마이스의 효과는 회의를 통해서는 지식을 나누고 투자를 확보하고 도시를 알리고 그 다음에 전시를 통해서는 그 도시의 통상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판매처를 찾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툴로 가는 거. 이게 MIC의 진짜적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마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스 행사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F&B, 숙박, 수송, 베뉴, 목적지, 장비 렌탈, 연사면,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있거든요. 올해 이제 에이펙이 열렸잖아요. 에이펙이 열렸는데 경주에서 이제 그 에이펙 서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솜이라고 하는 장관급 회의가 2번인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는 수송 웹베이스드 GPS 연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차량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송업체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K라고. 이 친구들이 이 솜 행사하고 AP 그 다음에 이 서밋을 다 했거든요. 행사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참고로 정상들 차량은 경호처에서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뭘 줬냐면 현대차에서 제일 높은 제네시스 9을 각 정상들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이건 빼고 그 나머지 사람들 통해 가지고 했는데 그 매출로만 얼마였냐면 그 매출로만 올해 그 업체가 100억 가까이 했습니다. 전체 매출. 정상회의 매출로만 50억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의를 행사를 개최한 대행사가 있거든요. 인터컴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PCO인데 여기 매출이 올해 500억이 넘었어요. 에이펙 정상회의 하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뉴들은 말도 할 것도 없죠. 뭐 방 하나를 우리가 그런 정상회의 아니면 대면 콘도 간다 그러면 아는 지인 통해 갖고 지배인한테 받으면 20만 원대 중반 뭐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데 50만 원에도 못 구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대박을 쳤죠. 지금 근데 이제 경주가 문제가 그 올라간 가격을 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뉴라는 게 마이스 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한테 강의 들었으니까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공간, 지금 이 공간, 베뉴일까요? 베뉴다. 아니다. 베뉴가 아니다. 이 도저도 아니다. 그런 건가요? 여긴 베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회의를 하죠. 그런데도 회의가 베뉴가 아니에요. 그러면 UN 본부에 있는 회의장, 베뉴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뉴는 마이스 행사를 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이 베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베뉴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돈 받고 빌려주면 그때는 베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뉴라는 개념은
마이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 이게 베뉴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베뉴가 어디다? 전시 컨벤션 센터. 그 다음에 어디다? 대학교 기념관들. 그 다음에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나 볼룸들, 이런 것들이 베뉴인 겁니다. 그 개념을 이제 아시면 좋겠고요. 누가 베뉴라는 용어를 잘못 쓰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거 베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가자입니다. 참가자. 참가자는 지리적 구분하고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 있거든요. 지리적은 뭐냐면 일단은 인바운드, 이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내국인은 도메스틱,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방문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 참가를 목적으로 그 도시를 방문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비방문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하는데 그 도시에 동시 통역사가 없어서 외부에서 동시 통역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건 비방문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에 따라서 따지면, 목적에 따라서는 참가자, 이건 말 그대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 다음 전시 행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전시 부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시자, 그 다음에 바이어, 그 다음에 동반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도 유독 그 마이스 참가자 관련해서 천대받는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반자예요. 동반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동반자가 보통은 누구냐면 외국 애들도 그렇고 이런 게 많아요. 와이프가 국제회의 가면 남편이 따라가요. 남편이 거기 가면 와이프가 따라가고 가족들이 가죠. 그러면 남편은 행사 기간 동안 뭐 하죠? 행사 참가하죠. 그럼 와이프나 남편은 뭐 하죠? 놀러 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방문객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 관광객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비지터 이코노미거든요. 쇼핑에 돈 쓰고, 관광에 돈 쓰고, 먹는 데 돈 쓰고, 돈 쓰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겠어요? 동반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반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 내부가 문제가, 우리 동반자가 뭐 잘못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는 높으신 양반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뉴욕 가서 국제회의 참석하는데 딸내미 봤으면 자기 돈으로 스테이크 사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법인카드로 사줘요? 딸내미를 스테이크 사주고 집에 보내는데, 택시 태워 보내는데 자기가 용돈 주고 택시비 줘서 보내면 되지. 왜 그거를 법인카드로 쓰느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지자체장 높은 양반들은 노이로제가 있어. 아이, 어디 부부 동반으로 오시라면, 아니, 빈미 주는 거 나 싫어.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 동반자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이구나. 아니에요. 동반자 프로그램은 죄가 없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은 방문객 경제를 위해서라면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재단으로 갔는데, 이전에 사단법인 할 때는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도 강연 요청을 받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인터컨티넨탈 3박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항공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그냥 나 에어비앤비로 빌릴 테니 그걸 지불해주면 안 돼? 그래서 그 다다미 빵이 있는 독채를 제가 4박을 빌렸습니다. 차익은 내가 내겠다고. 근데 그게 인터컨티넨탈 3박보다 싸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가면 이제 일본은 좋은 게 뭐냐면 에어포트 트랜스포 해주거든요. 공항 영접해주는데 뭘 주느냐면 이따만한 우리는 말하는 스타리아 같은 걸 줍니다. 좋은 거. 그래서 저 그때 마일리지 써가지고 우리 가족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하고 다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둘은 같이 애니메이션 장소도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재단법인으로 가면 제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감사 지적 당할 것 같아요. 뭐 돈을 네 돈으로 썼니 안 썼니부터 그걸 증명해야 돼서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동반자가 너무 아쉽습니다. 마이스 산업 공급 체계는 사실은 주최자하고 후원사하고 대행사 서비스 전문 업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지로는 마이스 산업이 그 도시에서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공급망이 도시 안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이스에 일자리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그 대도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 그래요. 우리 도시가 무슨 공급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본사를 여기 일이 있으면 여기다 지사 내면 되잖아요. 법적 지사 내게 하고 그걸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하면 그러면 저 공급망 만들어질 수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만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고향에서 2019년부터 고향 마이스 육성센터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서울에 있는 본사가 있는 애들이라도 법적 지사를 우리 육성센터에 내면 대신 뭘 안 받느냐? 임대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똑같이 고양시 기업하고 지원해주고 양성하게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주했냐면 고양시 업체가 자체 입주, 스타트업 포함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 포함해서 28개 업체가 입주했거든요. 독립실, 공유실 이렇게 해서. 그게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 전체 매출 400억에 육성센터 자체 매출로 저희가 50억이 넘습니다. 육성센터에서 자체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일하고 있는 것도 3, 4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고향도 만드는데 서울이 바로 코앞인 고향도 만드는데 대구가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대구 주최자들하고 긴밀하게 협력 맞춰야 돼요. 그 후원사, 시, 그러니까 우리 그 교수님 트리플 헬릭스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악관이 마이스 이 산악관 공급망이 도시 안에 돌아가면 그 도시는 마이스 생태계가 생기는 겁니다. 마이스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보면 이제 아까도 이거는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제가 넣는 건데요. 마이스 하면은 마이스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 PCO 대행 서비스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걸 동그랗게 놨을 때 점선으로 따지면 주최자가 수요냐 아니면 주최자가 수요자냐 기업이냐 아니면 미기업 단체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기업회의를 기업은 또 뭐도 있냐면 이벤트도 해요. 이벤트도 많이 하잖아요. 런칭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하죠. 그 다음 블리자드가 회의보다는 뭘 많이 하겠습니까? 게임 대회도 하고 롤도 하고 막 롤은 또 롤대로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기업회의하고 뭘 같이 붙였냐면 이벤트를 같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M&E 미팅 앤 M&E 서비스는 미팅 앤 이벤트 서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 BTL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수요자가 비기업 단체면 행사를 대행하는 애들이 누가 있느냐? PCO 그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라고 하는 아까 인터컴 그러니까 국제회의를 운영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애들은 인터컴이라는 회사는 어디도 자기들 컨텐츠화 시켰냐 하면은 유방암학회를 매년 합니다. 거기에 운영권을 아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생 유방암학회가 1년에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수천 명이 오는 행사거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행사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 서비스가 PCO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비기업 단체일 때 특히나 협회나 학회 같은데 Association Management and Consulting Servic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주도가 되는 그 서비스예요. 뭐냐면 미국은 협회나 그러니까 미국은 민간이 발렌티어리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가 만들어진 나라예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주정부가 통합이 돼가서 연방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정부 단위에서 자기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지를 했느냐 하면 민간한테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민의 90%는 어떤 거냐 하면 미국민의 90% 이상은 한 개 이상의 협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래서 미국은 어려서부터 그 문화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이스카웃이에요. 미국은 어린애들서부터 보이스카웃 가면 이 밑에다가 배지를 어마어마하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관련한 배지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수십 개를 여기서 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이어지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협회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회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게 민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 산업표준 누가 만들죠? 산업표준. 정부가 만들죠. 그리고 그럼 산업표준 인증 누가 하죠? 정부가 하죠. 물론 민간 위탁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면 산업표준 누가 만들어요? 민간이 만듭니다. 협회를 통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뭐만? 인증만 정부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이 그만큼 미국은 협회의 천국입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어떤 협회는 회원 수익만으로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주별로 운영을 해야 되고 큰 도시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협단체의 회원을 관리해주고 회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Association Management and Consulting 회사들이에요. AMC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스미스 앤 버클린이라고 하는 100년도 넘은 AMC 회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제가 자주 들은 사례인데 뭐냐면 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고객이 누구냐면 팝콘 기계 협회였어요. 팝콘 기계 만드는 협회. 그때 팝콘 기계 협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미스 앤 버클린이라는 AMC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팝콘 기계를 극장에 팔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극장 가면 팝콘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에 그 팝콘기계 협회가 여전히 스미스 버클린의 회원사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보면 AMNC가 또 뭐도 하느냐면 PCO 기능도 합니다. 이게 국제적인 학회의 특성이 뭐냐면 전 세계를 4년에 한 번씩 돌아가거나 아니면 매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제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사를 할 때마다 개최지를 가면 개최지를 갈 때마다 뭘 선정해야 되느냐? PCO를 선정해야 돼요. 그 PCO를 선정하고 나면 대행사를 선정하고 나면 사무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회, 우리 협회의 특징은 이런 거고 회원은 누구고 그 다음에 회장은 누구고 우리는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총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후원사는 어떤 기업들이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야 돼요. 매번 돌아다니면서.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 AMNC한테. AMNC한테 부탁하냐. 너는 우리 잘 알잖아. 우리 회원들 특성도 알고 우리 이사회도 개최해보고 우리 저널도 발간하고 뭐 다 했잖아. 우리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니네가 알지? 그러니 니네가 해. 그래서 그럼 AMNC는 PCO 기능을 할 수 있죠. 어디서만? 행사장 안에서만. 근데 도시를 옮겨간 문제는 그 도시를 모르잖아요. 어디서 행사를 해야 될까? 어디가 제작물을 잘 만들어줄까? 어디 가면 나이스한 레스토랑이 있어서 아웃도어 이벤트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그건 지역 기반인 데가 잘하잖아요. 근데 그럼 보면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글로벌이긴 하지만 그걸 몰라요. 지역을 모르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누구한테 그걸 같이 하느냐?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라고 하는 DMC 서비스를 하는 애들을 업체랑 협업을 합니다. 협업을 해서 행사장 안에서는 전체적인 행사 진행은 누가? PCO가. 그 대신에 지역에 관련한 건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DMC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있던 회사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MCI라는 회사거든요. MCI라는 회사가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 한 39개국에 한 2, 3천 명 직원이 있고요. 연매출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데 이 MCI 코리아는 지사죠. 얘네는 뭐를 안 하느냐면 자체적으로 입찰이나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MCI 본사나 MCI 다른 나라가 유치한 회사들, 한국으로 유치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DMC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아니면 때로는 PCO 서비스도 제공하죠.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프로덕션이 뭐냐면 영상 매체가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LED 빔 프로젝트 써갖고 딱 했는데 LED가 들어가니까 3분할, 4분할에다가 뭐 특효도 들어가고 뭐 콘솔 기능이야. 요즘은 무슨 뭐 매체가 발견해가지고 뭐 어제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무슨 뭘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3D 화면이 제대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특히나 기업 쪽에서는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떠들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떠지니까 요즘은 제작물을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즘 발표 자료도 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다? 영상 매체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이 또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전시 주최자 PEO라고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라고 하는 전시 주최자들이 있어요. 행사 안에서 전시도 하고 자기들이 전시 안에서 메인으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마이스 관련해서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한 회사가 있어요. 메세이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메세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한 65개 정도의 전시를 자체 전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전 경향하우징 페어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이즘은 이제 코리아 빌드라고 하는 2월 달에 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킨텍스 10개관을 다 써요.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카프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캠핑 박람회, 메가주라고 하는 반려견, 뭐 이런 것들, 항공 엑스포, 이런 것과 방산 엑스포,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코스닥 상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비기업 단체나 마이 서비스는 제 자료는 공유가 될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스 관련 직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공급자 매트, 전시 디자이너, 베뉴 마케터, 베뉴 관리자, 회의 기획자, 전시 기획자, 이벤트 기획자, 세일즈, 인력 전문가, 호텔리어, 관광 가이드 뭐 쭉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국가단 유럽이나 이 아시아권을 통해 가지고 확장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스 산업은 사실 관광에서 시작된 게 맞아요. 관광에서 시작됐는데 뭐를 계기로 사실은 2차 대전이 마이스 산업의 발전을 촉매한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유엔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빈 이런 데가 전 세계에서 마이스 도시로서 국제의 도시 넘버1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총회는 유엔 본부는 어디냐면 뉴욕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국제기구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빈하고 제네바에 제일 많고 오스트리아 이런 데 많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ILO, 뭐 노동기구부터 뭐
그 다음에 UN 뭐 법무관실, 농업기구, 그 다음에 원자력 뭐 이런 기관들이 다 어디냐면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마이스 관련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디냐면 그 케냐, 나이로비. 거기에 또 하나의 UN 본부가 있어요. 농업 관련 본부들 거기 있고. 이런 데는 당연히 마이스 서비스가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해서 관광에서 마이스 예전에는 여행사들이 어떻게 공간이나 주고 수송이나 해주고 호텔이나 줬는데 마이스 서비스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이 늘어나고 항목이 세분화되기 시작하니까 전문 업체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종 서비스들이 전문화되고 융합되고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최근에는 단순히 행사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넘어가지고 컨설테이션 서비스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 우리 협회나 아니면 우리 기업의 목적에 맞는 행사가 어떤 유형이 좋은 거냐, 그리고 예산안을 구집해주고 그 다음에 행사의 기획을 해주고 하는 컨설테이션 서비스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일했던 아까 MCI라는 회사 구조를 보면 지금 얼마냐면 그 친구들의 전체 매출의 20% 정도가 컨설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대행 서비스가 아닌 컨설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스 산업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관광 요소, 광고 홍보, 마케팅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엔터테인먼트 안에 대표적인 게 뭐냐, K콘입니다. K콘. 그 CJ가 하는 건데 공연을 매개로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 자기네 자회사들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들 비비고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세일즈를 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고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메인 산업이 엔터테인먼트냐 관광이냐 마케팅이냐 광고 홍보냐인데 그 중간에 마이스가 다 매개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상호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하려면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네트워킹하고 회원 간 단합하고 생산성 향상하고 뭐 의사결정하고 동기부여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측면이에요. 도시 측면에서 브랜드 높이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 교육의 정찰하고 경제적 효과를 저산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그 몇 가지 사례만 한두 가지 사례만 들면 삶의 질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이스하고 이런 거예요. 그 도시가 마이스 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외래 방문객들이 와면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볼거리가 많아야 되고 즐길거리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자산도 많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대중교통 편해야 되고요. 의료시설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마이스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만든다 라고 하면 그런 안전하게 만들고 살기 편하게 만들고 의료시설 잘 돼 있고 대중교통 체계 잘 돼 있고 이러면 뭐예요? 그게 선진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스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카 랭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들이 다 어디냐면 이런 데예요. 제네바, 베를린, 뉴욕, 파리, 싱가포르, 한국, 그 다음에 서울, 멜번, 시드니 이런 데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북유럽에 보면 오슬로, 코펜하겐 이런 데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들이거든요. 그 삶의 질 향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 노력을 하고 도시 개발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 마이스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레저 산업 육성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행사 가면 행사 전날 도착해서 3일간 행사하면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그 도시를 즐길 기회가 3시간, 4시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도시가 좋으면 어떻게 돼? 다시 가족들하고 또 가죠. 재방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레저 관광을 육성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최자 협회 뭐 이런 것들 경제적 효과, 네트워킹, 유지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주최자 협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남이야? 그런 거죠.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이익단체거든요. 사단법인이.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장당해 자기들만의 이익을 공유하면서 뭉쳐서 만든 단체가 사단법인인데 웃긴 게 우리나라는 이걸 승인을 받으려면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웃기지도 않은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갖고 와서 자기들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줘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중국도, 심지어는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협단체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협회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국세청에서 해요.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느냐? 이게 세금 내는 단체야, 비영리 단체야.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관리해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면 협회 관리는 행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협회를 만드니까. 누가 하느냐? 변호사들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미국이 뭘 해요?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변호사 로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 로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로비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김현장. 김현장은 로펌이 아니에요. 저거 로비스트예요. 로비스트.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나 이런 민원 받아가지고 영어 로비해가지고 그걸 법제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김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잘하는 어드보카시, 우리가 남이야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의사단체, 한의사단체, 간호사단체 이런 데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법인들은요 정부 지원을 받아요. 인건비나 이런 걸 받거든요. 위탁사업을 하니까 정부한테 잘못 보이면 인건비를 안 줘요. 그 지원을 딴 데다 줘버리니까 협회가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간접적으로나마 컨트롤 산하에 있는데 의사단체는 돈 안 받습니다. 변호사단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 관련해서 무슨 뭐 바꾼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드보카시가 어떻게 보면 협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뭐 네트워크 구축하고 트렌드 파악하고 자기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강화 있고 경제적 파급 효과, 협박회. 한때 제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재용 회장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80%는 이재용이 삼성이 참가하는 국제회의 또는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아니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나고난 금수저라고 해도 제프 베조스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만나겠어요? CES 가서 삼성관에 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전시회 갔을 때 내가 삼성 회장이야. 그럼 그쪽에 사장이나 누굴 통해가지고 거기 와 있는 제프 베조스하고 만나가지고 명함 주고 받고 반갑습니다. 이러고 삼성관 돌아보고 아니면 그거 돌아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비서실 통해갖고 연락해가지고 비즈니스 상담하고. 여러분 삼성이 그거 전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내장 스피커 전 세계에서 유명한 하만 인수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시회에서 만난 인연으로 해서 인수한 거예요. 그런 인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정부의 우선순위, 최근에는 마이스 산업 통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이거 이제 예전에는 보면 지식경제,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일자리 경제가 가장 중요해요. 일자리 창출이. 왜냐하면 매출이 제조업에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10억당. 매출 10억당 2.5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요. 근데 마이스는 2배 정도.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PCO 한 매출 10억 하면 직원 4-5명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이스 PCO나 마이스 업계가 사용하고 렌탈이나 이런 업체들 빼고 일반적으로 이 마이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경상경비, 그러니까 경상경비의 7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자리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스를 이렇게 좀 플랫폼으로 프로필로 수출해서 한번 네트워크로 지식의 접근 기회 이런 걸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마이스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면 저 사람은 마이스 전문가라는 사람, 이상렬이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저 사람은 마이스에서 저 사람은 PCO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거나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스는 수단입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마이스 행사 안에 PCO 안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스를 기획하는 자가 기획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주체자가 없으면 좋은 공급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데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잘해.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으면 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데 나는 마이스도 알아. 이러면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여기 하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하고자 하는 미디어 업계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도 마이스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나의 마이스를 전공해서 마이스의 개념도 알고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고 제안서 작성도 할 수 있어. 프로세스도 알아. 이런 사람은 마이스 미디어 외에 또 하나의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거나 거기 가서 어떤 파트타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 체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이스 행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체자가 되고 좋은 기획자가 된 게 공급망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인터컴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아마존 가서 아마존 웹서밋 주최하는 기획하는 사람 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건 좋은 기획자죠. 여러분이 나는 이런 기관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머물지 말고 좋은 기획자가 되시는데 마이스 이용했으면 좋겠어. 저는 한 2시간 강연한다고 그래서 장수를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경제적 파급 효과나 자료를 좀 보시고요. 미디어 관련해서 몇 마디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마이스 미디어를 만나다 컨텐츠와 플랫폼의 결합.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하죠. 아까 정리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마이스의 속성이 뭐냐면 현장성이에요. 현장성이고 네트워킹하고 직접 경험하죠. 마이스는. 그 다음에
컨텐츠 뭐냐면 행사 자체입니다. 행사 자체예요. 이게 이제 마이스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거 안에 행사 자체의 내용을 채우는 게 뭐다? 미디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물리적 공간이에요.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데가 그 플랫폼이 되는데, 미디어는 어떠냐면 핵심 가치가 정보 전달, 확산, 연결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냐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그 다음에 플랫폼 뭐냐면 지면, 온라인, 모바일. 이렇게 되고 관계인의 시너지를 보면 이게 뭐냐면 마이스를 통해서 미디어의 경험이 확장이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공간의 미디어는 뭐냐면 마이스는 컨벤션 센터 안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미디어의 힘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면 그 공간 안에 갇혀 있어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 컨텐츠가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넘어서면 이게 전 세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촉매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긴 하죠. 그래서 한 예는 이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지사장 회의를 하는데 안건을 사장하고 하는데 지사장 아예 안건을 옮겨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이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럼 내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사장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갖다가 그냥 전 세계 직원들 대상으로 그날 포를 그냥 다 설문을 뿌려버려요. 그럼 직원들이 그 다음날 밤새 시차를 가지고 24시간 시차 가지고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석 도구 통해 가지고 의견 딱 나와서 정리하죠. 그럼 지사장 회의에서 전 세계 직원들의 평균의 의견은 이렇대.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 뭐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참여가 보장이 돼요. 지들끼리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거죠. 이게 미디어하고 이만큼 미디어는 결과적으로 이 그 마이스가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아웃리치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스가 가지고 있는 저 핵심 가치 있잖아요. 현장성, 네트워킹, 직접 경험. 미디어가 이 마이스의 이런 속성을 이용하면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힘은 더 커지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수요자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진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그런 행사, 포럼이니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미디어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자들이 기사 써야 되는데 컨텐츠가 없잖아요. 또 마이스 행사는 한 번 하게 되면 국제회의 같은 경우 수십 개 세션에 연사들이 뭐 어떤 건 100명도 넘어가고 막 컨텐츠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걸 다 기사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텍스트, 이미지,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스는 미디어를 필요로 해요. 마이스의 정보와 경험을 더 받고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 도구로 미디어를 활용하죠. 또 미디어는 마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마이스는 새롭고 생생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원천이자 특정 타깃이 모이는 프리미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이스하고 미디어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마이스 산업은. 그래서 가동률이 심지어는 이제 런던에 가보면 엑셀 런던이라고 런던에서 가장 큰 컨벤션 센터가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거기가 뭐로 쓰였느냐 하면 격리장으로 쓰였어요. 격리센터, 코로나 환자. 1년에 거기를 통해서 전시회나 회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 돈을 쓰는 환자들 모아놓은 집합소로 쓰였다. 그만큼 이런 글로벌적인 디자스터나 아니면 질병이 이렇게 되면 마이스는 직격탄을 받습니다. 그때 돌파구가 나온 게 뭐냐면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하면서 하이브리드 마이스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줌이 주식 가치가 5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 디지털 전환. 하이브 마이스가 이제 이렇게 도래되는 겁니다. 시공간의 확장, 데이터 기반 경험, 미디어 기술의 집약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한 예로 제가 매년 올해로 이제 8년째 하고 있는 고향 데스티네이션 위크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박강현 교수님도 한번 기조강의자로 와주셨는데 이 행사가 사실은 한 200~300명 정도 하다가 저는 코로나 때 오히려 이게 500명 단위로 확 증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이브리드 마이스를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외국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니까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 세계 한 37개국에서 900명까지 왔어요. 그만큼 이게 하이브리드 마이스라는 게 단순히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죠. 그러면 오프라인 미팅이 디지털 미팅으로 전환되는 거야? 일부. 그렇긴 한데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 미팅에서의 네트워킹이 더 절실해지고 그 다음에 더 그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MZ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트렌드가 뭐냐면 이 하이브리드 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즘 그 마이스 업계에서 가장 영어로 된 키워드 두 개를 따지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experience하고 engagement예요. 뭐냐면 경험하지 못하면 MZ들은 안 와요. 내가 거기 왔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즘 그 경주가 가지고 있던 에이펙을 실험하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그 특징이 뭐냐면 멀티베뉴입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화백 컨벤션 센터가 작으니까. 그래서 무슨 미디어 센터는 만들었지만 정상 외에는 무슨 박물관에다 공간 만들고 어디든 호텔에서 하고 막 이렇게 멀티베뉴 운영했잖아요. 이게 돈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는 MZ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카 컨그레스를 국제 컨벤션 센터 컨그레스가 어디서 열렸냐면 포르토에서 열렸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르투갈의 포르토. 그 유명하다는. 열렸는데 6개를 행사장을 썼어요. 하나는 와이너리, 그리고 그 다음에 페리 터미널, 크루즈 터미널, 그리고 하나는 컨벤션 센터인데 이 컨벤션 센터는 사실은 몇백 년 된 건데 예전에 뭐였냐? 웨어하우스였어요. 창고였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 이렇게 해서 6개 베뉴를 썼거든요. 그러면 주최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써야 돼요. 매년 베뉴마다 다 빌려야 되는 건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좋아해요. 매번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참여형. 예전에는 행사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냥 뭐냐면 다 만들어진 거에 등록비 가서 그냥 내고 그냥 듣고 오는 거예요. 요즘 그게 아니고 참가예요. 참가. 내가 직접적으로 인벌브 하는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면 앱을 통해 가지고 아젠다 세팅이나 이런 데 다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요. 행사 끝나면 세션 끝날 때마다 뭐가 띵 날라오니까 설문. 평가를 하죠. 그거 가지고. 잘했습니까? 연사 수준은 어떻습니까? 기자재는 어때요? 공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그 다음에 요번에 제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파리 업체들인데 재밌는 시스템 제가 내년에 그래서 국방람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디지털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된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 다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카메라들을 어떻게 됐냐면 사진사들이 한 6, 7명이 행사장을 계속 누비고 다닙니다. 계속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요. 저는 올려요. 그럼 올라가면 내가 이제 안면 인식을 동의를 하면 내가 찍힌 사진을 다 내 계정에 갖다 줍니다. 근데 내가 사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메인 스팟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그러면 그 사진을 내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안면 인식하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만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행사장에서 참여를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DX는 이런 얘기입니다. DX는 온라인 미팅이 오프라인 미팅으로 전환되는 이게 아니에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그 오프라인 미팅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참여를 확대시키고 효용성을 높이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마이스에 있어서. 이거를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서 온라인 미팅으로 가니까 AI를 이용해서 이거를 온라인 미팅을 추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디지털 기술은 전략이 아니에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AI 기술을 통해서 뭘 했냐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그 공모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AI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수주 확률이 50% 이상 되는 것만 들어갔어요. 그럼 많이 땄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네가 직접 운영을 하고 다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컸습니다. 갑자기 커가지고 여의도에 사무실 내고요. 직원들 100명 하더니 지난해 망했습니다. 파산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퀄리티가 안 되고 네트워킹에 마이스라고 하는 네트워킹 비즈니스라는 거에 본질을 무시한 거예요. 따는 것까지만 했지, 행사를 따는 것까지만 했지,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고객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마이스에서는 전략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컨텐츠 제작, 녹화, 유통에 있어서 미디어가 마이스 안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제가 사례를 CES나 또는 e스포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컨벤션 예를 들었는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스에 대한 편견은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센터가 있어야만 마이스 산업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후쿠오카가 일본 내에서 국제회의 랭킹 3위거든요. 근데 후쿠오카에는 컨벤션 센터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호텔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국제회의 마이스를 할 수 있고요. 마이스는 특정의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어떤 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이스에 관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관건은 내가 주도적인 거기에 마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 참가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의 일부다. 이거는 맞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관광이 레저 관광하고 비즈니스 관광하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관광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스를 매개로 한 비즈니스 관광이 마이스 관광인데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들이나 대부분의 정부는 지방 정부들은 마이스 관광을 마이스하고 동일시해요. 근데 마이스가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관광하고 마이스. 집단도 달라요. 보시면 다 다르죠. 참가자, 의도, 방문 목적, 결정 요소, 공급망, 시장 접근망 다 다릅니다. 근데 관광하는 사람들은 관광을 경험했어도 마이스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급망도 다릅니다. 관광하고 마이스가 공유하는 공급망은 호스피탈리티하고 연관된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마이스는 이렇게 DMC, 전시운영사, 이벤트 운영사, PCO 이거 외에도 수많은 서플라이 체인이 존재해요. 이만큼 마이스하고 관광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광책 잘 세웠으니까 마이스도 잘 될 거야.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맞추면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하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원래는 7시까지 제가 맞춰달라고 했는데 욕심에 7시 15분까지 하게 됐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하고 제 발표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